일단 지금 뭐 시장의 기대가 엄청난데 현재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물가랑 고용을 둘 다 중요하게 보는데 결국 중요한 건 금리죠. 네, 금리를 걱정하기 때문에 물가랑 고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결국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고용이 막고 있죠. 그래서 고용이 결국 내려가지 않으면은 물가도 내려가기 힘들다. 둘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곱셈을 쓴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 최종 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되느냐를 이제 시장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고용이 강하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간단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에요. 구인,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는 게 구직, 그 노동 공급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인 거죠. 노동자 구직자 우위 시장인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요 구인이 1,100만 명 정도고 요 구직이 6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블로 많은 거예요. 이게 구직자가 반토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 강세일 수밖에 없고 실업률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 실업률은 적극적인 그 구직 희망자를 안에서 실업률을 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직 희망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취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요. 반면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똑같아도 실업률은 내려가요. 근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적극적 구직자,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감소한 것이 여기에 상당한 이 낮은 실업률에 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구인,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구직자가 더 적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영향이 나타났냐? 일단 첫 번째가 조기 은퇴자들. 은퇴 2년, 3년 남기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이때 은퇴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올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사망자나 또는 지금도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민자가 감소했어. 이민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전염병이 돌면은 이민자가 더 감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문화가 변화됐죠. 개인주의가 더 원래도 퍼지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나 이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직업 문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굳이 막 나가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어버렸고 이게 이제 문제가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고용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민인데요. 이민자가 이제 특히 그 저소득 그 직업을 많이 커버를 해줬죠. 근데 이 이민자가 지금 날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주요했고 여기 팬데믹 이후에 또 급감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민자가 줄어들고 있던 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됐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가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지 연준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이 고용이 뭐 1년, 2년 안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금리를 더 올리고 그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구인이 주니까 고용 강세도 사라지죠. 그리고 물가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대한 부채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금 30조 달러가 넘어갔고 3년 내에 40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3년 내에 40조 달러. 그러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5% 정도의 금리라고 했을 때 1년에 이자만
거의 2조 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3년 내에 이자만 2조 달러에 도달한다고. 그러면 2조 달러라는 거는 미국의 1년 세금 수입이 4조 달러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세수의 거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는 뭐 5% 1년 정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려야 돼요. 결국은 내려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물가가 이 정도인데 인건비가 지금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 그 고용 문제는 빠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인건비 압박은 계속 있을 거야. 그러면 인건비 압박이 요 밑에서 이렇게 지지선을 형성을 해준다고. 그런데 금리는 내리고 싶어.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서 고금리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고 하면은 고용이 구조적 문제로 해서 인건비가 안 내려가서 얘가 물가가 이 2%까지 안 내려가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는 내려야 하는 상황이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금리, 고물가. 이 저금리, 고물가의 시대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그 시장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2%까지 내려오기 전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저금리 고물가는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간단하죠. 물가가 높아. 그리고 저금리야. 유동성이 풀려. 그러면 화폐 가치는 무조건 떨어지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그 화폐의 교환 대상이 되는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 현상은 이미 100년 동안 있어 왔던 현상이에요. 자산 가치는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는 100년 동안 상승해 왔고 달러의 가치는 100년 동안 하락을 해 왔어요. 근데 앞으로 저금리 고물가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면은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산 가치를 계속 올릴 거니까. 이게 눈에 보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저금리 고물가가 안 돼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의 차이일 뿐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방향은 지금 100년 동안 이 방향이었습니다. 단지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 근데 향후 저금리 고물가 시대가 펼쳐지면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 이 안에서는 경기 사이클 한 바퀴라고 하는 것조차도 결국 추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큰 추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갑자기 돈을 사죠. 자산을 팔고 화폐를 받는 것 자체가 돈을 사는 겁니다. 돈을 보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을 팔고 그걸로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팔고 돈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부채를 갚는 것도 돈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지금 화폐의 마이너스 계정,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나의 부채를 까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계정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는 돈이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최저점이에요. 그럼 1년 전, 2년 전에 주식이 고점일 때는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이 고점일 때는 또 돈을 사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주식이 고점일 때는 주식을 사고 돈이 고점일 때는 또 돈을 사. 이거는 돈을 벌 가능성이 없죠. 지금 보시면 화폐는 이게 지금 뭐냐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인데 화폐는 지금 명확하게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을 찍었고 지금 2021년 초부터 열심히 달리다가 작년 이제 9월 말 정도부터 115로 장렬하게 고점 찍고 지금 하락 중이죠.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요게 이제 50일 단기 이동평균선이고 요게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방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화폐가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화폐를 사는 행위가 이게 맞는 행위냐?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요거는 겨우 2년이라는 그냥 짧은 기간만으로 본 거예요.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 본 것도 그렇지만 훨씬 긴 시간의 축에서 보면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 자산 가치 상승이 가장 큰 추세다. 이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특히나 지금처럼 물가가 2%까지 떨어지기 힘든데 금리를 내려야 하는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가치 상승이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